이런 과학 커뮤니케이션 일을 아프리카 TV에서 맞아요. 시작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프리카 TV. 여기서 이제 과학 방송을 해보자.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매주 월요일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5년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욕을 쓰고 다 나가는 거야. 그런 시간을 생각하면 버티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근데 이게 버틴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 그래요? 버틴 게 아니었어요? 저는 버틴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 이거 좋아하거든. 버틴다라는 개념이 되면 사실은 그 시간이 너무 힘들거든요. 오늘 조금 갔어, 혹은 많이 갔어, 사람들이 같이 가,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되게 재밌는 사건들. 네, 오늘은 궤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디지스트 특임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야, 와, 아니 오늘 교수님 임용되신 거예요? 네, 오늘 임용식을 했고요. 저희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임용장도 받고. 와. 그래서 약간 좀 편하게 오고 싶었는데 사실 이 수트 입고 촬영을 잘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오늘 또 예쁘게 되게 입고 귀한. 오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어제 힉스 카페에 가서 오, 이 티셔츠를 제가 직접 골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밤에 갔는데 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다 궤도님의 팬분들 뭐 주로 오실 좋아해 거 주시는 아니에요? 분들 많이 오시고요. 뭐 물론 뭐 수익이 저에게 오지 않습니다. 네, 카페 수익도 제게 아닙니다. 저랑 무관하고요. 하지만 홍보를 도와주고 있다. 왜냐? 과학 컨셉의 카페다. 이것이 과학 대중화다. 맞습니다. 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어갖고 힉스 커피,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되신 것도 너무 축하드려요. 아이, 고맙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너무 좀 감동적인 게 디지스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학교예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의 연구 중점 대학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딱 4개. 여기가 이제 일종의 과학기술원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그래서 저는 사실 디지스트가 이제 세계적으로 성과 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여기는 정말 연구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분야도 굉장히 핫한 분야를 많이 하고. 뭐 요즘 AI 양자컴 AI는 뭐 당연히 하고요. 지금 피지컬 AI라고 이제 로봇들이요? 안드로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 만드는 것도 AI. 근데 이게 뇌공학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퀀텀 센싱 하시는 분 다 엮어가지고 와. 진짜 최신 기술들을 정말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쵸. 분들인 거네요. 거기 정말 미래를 이끌 과학자들, 예비 과학자들이 다 계신 거죠. 너무 좋아하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또 특임 교수가 돼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연구 논지 한참 됐는데, 근데 결국은 소통이다. 우리 과학자들이 뭘 하는지를 내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고, 네, 열심히 또 과학자들 성과를 알리겠습니다.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과학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뭐 대단해서라기보다 기존에는 연구자들은 연구나 해라, 이 이야기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먼 미래를 위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미래에 인류의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벌어요. 네, 그러면 결국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결국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지금 돈을 못 버는 일은 기업이 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안 그런 기업도 좀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걸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내가 여러분의 세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계속 배제시키고, 야, 연구자는 연구나 해. 왜 자꾸 뭐 하는지를 말하려고 그래. 이거는 아예 기본부터 좀 틀어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연구자들이 정말 우리 MIT나 하버드처럼 디지스트도 내 연구를 가지고 대중을 만나고 대중을 설득하고 대중이 정말 그거에 감동을 받고, 그러면 내 세금이 여기 쓰이는 거에 공감을 하는 거죠. 응원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약간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주식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기업 응원하게 되잖아. 그렇죠. 올라가라. 올라가야 된다. 그것처럼 내 세금이 쓰인 그 연구 분야를 응원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좀 풍요로운, 좀 혜택을 많이 받는 인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지금 네, 알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명감이네요. 그쵸. 과학자들과 네. 대중을 이어주는. 그렇죠. 사실 과학자들이 되게 좀 대중들로부터 유리돼 있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게. 근데 과학도 결국에는 대중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럼요. 그런 학문이었네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엮이는 건데, 과학자는 그냥 그게 궁금해요.
예, 이거를 그냥 연구하게 태어난 분들이에요. 너무 행복해 그걸 하는 게. 근데 대부분의 대중은 이게 너무 싫어요. 너무 하기 싫어. 근데 우연히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분야가 결국 인류 생존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소수의 이걸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바탕은 나머지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토양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야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뭐 하라고 해.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재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우리가 너희들이 하기 싫은 거 대신 해줄 테니까 응원만 해줘. 조금씩 십시일반 해줘. 이것만 잘 연결이 돼도 대중들은 야 저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그럼 이 과학자들은 우리는 되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서로 이렇게 윈윈을 하면서 결국 이게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를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 책의 인트로에 또 써주셨잖아요. 인트로 제일 고민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항상. 저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상에 치이니까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어떤 극소수의 사람들은 100년 후, 500년 후의 미래를 보고 과학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궤도님이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삶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결국은 우리 가족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식, 나 유전자를 받은 후손이잖아. 내 가족이야. 내 가족. 그러면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 미래를 고민해야 돼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대신해 주겠다라는 거야. 대신에 세금을 좀 달라.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해달라. 결국은 너희들의 가족을 살리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궤도님이 오늘 네. 이렇게 교수님으로 임명이 되신 게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션 일을 아프리카 TV에서 맞아요. 시작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프리카 TV에서 시작해서 대학 교수님으로 임용되기까지 이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거 뭐 웹드라마로 나오나? 영화로 힘들 것 같고. 네, 그렇죠. 그 과거에 현숲 전 아프리카 TV. 저는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를 꿈꾸셨고 또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네. 우주천문학과? 천문우주학과. 천문우주학과? 죄송합니다. 이성혜 씨? 왜 그러시죠? 천문우주학과. 네네. 천문우주학과. 석사, 박사를 하셨잖아요. 수료. 네.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충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 학석박을 하셨는데 어쩌다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게 되신 건지. 지금도 이제 제 유튜브 댓글이나 SNS 때 댓글을 다는 초중고 동창들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맨날 적는 게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설명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과학 얘기 해주고 물어보면 답해주고 안 물어보면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과학이 너무 재밌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너무 사랑했고 근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지? 왜 과학 얘기하면 다 피하지? 이거를 왜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정말 재밌는데 그 생각을 갖고 살았죠. 근데 이제 한참을 그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소통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왜 대중이 싫어할까? 언제부터 싫어하게 된 걸까? 이걸 바꿀 수 없을까? 왜냐면 우리가 뭐 재밌는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같이 얘기하고 싶잖아. 맞아요. 진격거 보셨어요? 아니요. 진격거를 지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를 근데 이거를 제가 봤잖아. 그럼 이걸 보신 분들은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야기 너무 하고 싶은데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해도 뭐 감동이 없잖아. 그렇죠. 누군지 모르니까. 심장을 받쳐라. 심장을 받쳐라. 받쳐라. 뭔가 느낌이 없죠. 그쵸. 이거 보신 분들 심장을 받쳐라 다 울어. 그냥 오열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야겠다. 왜냐면 같이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다 너무 싫어한다.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바꾸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뭐 아프리카 TV 이제 거기서는 이제 지금 현수비죠. 전 아프리카 TV인데 여기서 이제 과학 방송을 해보자. 사실 이것도 아주 오래전에 시작은 아니었어요. 더 과거로 돌아갑니다. 저는 뭐 학부생 때부터도 이미 봉사활동으로 강연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유행하는 SNS들 있잖아요. 싸이월드 시작해서 버디버디, 트위치, 현 X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계속 과학 이야기를 했어요. 싸이월드에서 과학 얘기를 했다고요? 거기서 이제 과학 얘기를 많이 했죠. 과학 다이어리에다 쓰고 파도 타기 와서 볼 수 있게 막 올려놓고
그런 걸 했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최대한 좀 노력을 하다가 그 아프리카 TV를 시작하기 한 10년 전부터 그때 이제 막 활동하는 스트리머 분들, BJ 분들 이런 분들 보고 과학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막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과학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고 막 대화하고 얼마나 재밌겠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과학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특색이 있을 수 있죠. 차별화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사실 이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이런 창구를 계속 찾았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아나운서 친구가 개인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경제 방송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는 개인 방송에 또 그날 또 밥 먹다가 뭐 과학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재밌다고 한번 우리 방송에 와달라. 그 방송이 되게 잘 됐고 그걸 이제 관계자분이 보신 거예요. 아프리카 TV. 그래서 근데 아프리카 TV 이제 현 수배 방침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플랫폼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고민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의 대표님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은 사실 너무 그런 교양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방송을 딱 보고 갈증이 있으셨구나. 너무 재밌는데? 왜냐면 그전에도 이 과학 교양 방송을 몇 번 시도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안 됐어 다. 일단 나와서 하시는 교수님도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반응이 너무 없다. 반응뿐만 아니라 일단 카메라 앞에 쓰는 것부터가 너무 어렵고 했을 때도 이제 본인이 뭔가 실수할 것 같아서 두렵고 막 왜냐면 라이브가 메인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몇 차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가 우리 방송을 보고 얘네는 할 수 있겠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쪽에서 우리가 스튜디오를 제공할 테니 와서 과학을 해달라. 그 방송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프리카 TV 내에서는. 사실 조회수가 막강하게 나오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방송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조차도 모니터링하러 들어갔다가 다른 걸 보게 돼. 내 거를 못 봐요. 내 거를 모니터링하러 들어갔다가 어느새 다른 걸 보게 돼. 아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댓글창이 도배되고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일단은 그 관계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셔서 그리고 일단은 되게 사회에 공헌하는 방송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익하죠. 보도 자료도 우리 거만 계속 나가요. 예를 들어 이번에 어떤 걸 합니다. 그게 우리 걸 보도 자료를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걸 한다고? 그런 게 굉장히 또 파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핫한 주제들 많이 다뤘고 실제 과학자들도 오시고 그런데 이제 고민인 거죠. 시청자를 그래도 늘리고 싶다. 너무 좋은 방송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 TV 앱이 푸시 알림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앱을 깐 모든 사람한테 문자 지금 재난 문자처럼 딱 뜨는 거야. 확인을 누르면 바로 우리 방송으로 연결이 됩니다. 엄청난 홍보네요. 엄청난 홍보죠. 이거는 사실 실수로 누르기만 해도 넘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홍보 스타일은 없지만 동의한 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홍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매주 월요일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5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근데 9시 15분쯤에 푸시 알림을 쏴주는 거야. 아프리카 TV에서. 최고다. 그러면 딱 막 한 300명, 400명 보고 있다가 딱 15분 되는 순간 막 몇천 몇만까지 쫙 늘어나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욕을 쓰고 다 나가는 거야. 그냥 들어오자마자 시옷비업 시옷비업 졸못 이걸 막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거는 막 5분만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때를 아니까 타이밍을 15분 딱 되면 여러분들 5분만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재밌는 과학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던 과학이 아닙니다. 한 번만 들어오시면 정말 과학의 경이로움 알 수 있습니다.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욕이 막 올라오면서 이제 도배가 돼. 그래서 쫙 빠져.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그래 한번 5분 들어보자 한 친구들이 또 남아갖고 또 조금씩 팬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커갔죠. 그걸 5년을 했었고 이제는 이 플랫폼 내에서는 더 이상의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근데 5년 동안 버틴 것도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욕을 하고 나가고 아무리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그렇죠.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안 되나 보다. 유튜브 채널명이 안될과인 것처럼 진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셨을 텐데 그렇죠. 왜 계속
하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잘 될 거라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잘 되겠구나, 이걸로도 엄청난 뭐 수익이 나겠구나. 뭐 실제로 저희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별풍선을 5년 동안 모았어요. 한 번도 한전하지 않고. 근데 진짜 별풍선을 아무도 안 쏘기 때문에 5년을 모았는데 진짜 조금이야. 저희도 심지어 쏘지 말라고요. 쏘지 말라고.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아예 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많이 볼 텐데 학생이 돈이 어딨냐. 별풍 쏘지 마라.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별풍선을 딱 쏘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방송이 너무 감동적이고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풍선을 쏘는 게 나는 이걸 수신료를 내는 건데 왜 이거를 못 쏘게 하느냐? 나는 쏠 거다. 그 말 딱 들으니까 아 이게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인가? 그래서 그 뒤로는 쏴도 뭐 괜찮다.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나중에 이제 좀 좋은 일에 좀 써보려고 막 그렇게 고민도 같이 아프리카 TV랑 해보고 그 정도로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해왔던 플랫폼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플랫폼을 옮겼는데 대박이 나서 유튜브에서. 네, 되게 좋은 게 사실 저는 이 아프리카 TV에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그 5년의 시간 동안 만든 수백 개의 콘텐츠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으니까. 네. 그때 안 다뤄본 분야가 없고요. 지금도 어떤 주제의 강연을 하라고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동안 쌓였던 것들. 조회수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계속 그쵸. 쌓아왔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거의 뭐 게스트까지 해서 5명이 촬영하는데 보는 사람이 10명이야.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촬영하는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보겠는데 결국 저희가 막 계획을 해왔어. 우리가 4명이 보면 그만하자. 우리가 여기서 방송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끼리 뭔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꾸준히 그래도 유지가 좀 됐었고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때 쌓은 콘텐츠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되게 의미가 있는 콘텐츠로 남아있고 그때 라이브의 훈련이 지금도 생방송을 하던가 뭐 진행을 하던가 할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그쵸. 대본 없이 라이브를 맞아요. 한다는 거는 맞아요. 그 일주일 내내 자료 조사를 하고 말하기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도 하고 자료 만들고 내용도 준비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밤을 새야 됩니다.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게 매주가 되게 힘들어요. 네, 특히나 그때 같이 시작한 친구가 이제 우리 양님. 네, 양님하고 이제 시작을 해갖고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2명이니까 2주 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격주로 밤을 새는 거야 한 명이.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과학자분들도 많이 모시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찾고 네, 그렇게 됐었죠. 제가 궤도님이랑 그 TV 촬영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은 혼자 PD도 하고 작가도 하고 기획도 하고 편집도 했던 분이라서 그 아프리카 TV에서의 경험들이 진짜 큰 자양분으로 맞아요. 돌아온 거네요. 너무 컸고 되게 뿌듯한 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아프리카 TV 지금 숲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뭐 장지수님이라든지 감스트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형 과학 얘기 너무 재밌다고 한번 오라고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밤에 라이브를 하러 가잖아요. 진짜 예전에 막 5분만 들어달라고 막 했었던데도 막 나가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막 야 궤도다 너무 신난다 오늘 재밌겠다 꿀재밌겠다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와 약간 고향의 금이환영한 느낌이 좀 있고 되게 마음속으로도 되게 뿌듯하고 근데 재밌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프리카 TV에서 같이 했었던 내부의 PD님 뭐 본부장님 다 계시거든요. 그 그대로 푸시 알림 다 쏴주셨던 그분 얼마나 분들. 뿌듯하겠어요. 그분들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어느 날 어디 결혼식 가서 만났는데 PD님 뭐 본부장님 막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뿌듯하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또 뭐 행사 가서 만났는데도 야 그때 저 PD였는데 뭐 잘 지내신다. 너무 잘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때 막 지금 약간 그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그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아프리카 TV에서는. 참 이런 변화들이 기적 같고 신기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5분만 들어줘라고 맞아. 해도 사람들이 욕을 쓰고 나갔는데 이제는 2시간 너무 짧아요. 너무 순삭이에요.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뭐 한 9시간 해도 1시간만 더 해주세요 막 이래요.
심창맨 나가면은 막 제발 1시간만 더 해주세요. 이제 퇴근했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막. 저는 궤도님의 지금 너무 핫하고 잘 나가시는 모습도 좋지만 과거에 그렇게 혼자서 고군분투했던 그런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짠하기도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버티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는 말을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버틴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요? 버틴 게 아니었어요? 저는 버틴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 이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버티면 사람들이 내 걸 많이 봐줄 거야. 내가 조금만 버티면 과학 대중화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과학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어느 상황에서는 나는 과학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이 안 봐? 나는 어쨌든 과학 이야기 한다.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 버틴 게 아니라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 이야기를 좋아하네? 신기하다. 언제 또 사람들이 과학 이야기를 싫어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지금 더 많이 해야겠다. 이때가 기회다. 최대한 밀어넣고 또 어느 순간 또 과학이 멀어질 때가 있겠죠. 대중들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버틴다라는 개념이 되면 사실은 그 시간이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목표를 못 얻을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요. 왜냐 목표라는 게 어떤 고지의 점이 아니라 화살표입니다. 그냥. 북동쪽이 목표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또 북동쪽으로 한 걸음 갔어. 이미 행복한 거야. 방향성이구나. 그렇죠. 북동쪽의 어느 지점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북동쪽에 갔다라는 게 내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달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냥 죽는 날까지 북동쪽으로 가면 돼. 그러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버틴 게 아니라 그냥 북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오늘 조금 갔어. 혹은 많이 갔어. 사람들이 같이 가.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되게 재밌는 사건들.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혼자만 계속 갔었고 혼자만 힘들었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북동쪽으로 가려는 사람들 늘어났고 이제 혼자가 아니죠. 네, 가는 걸 사람들이 또 박수도 막 쳐주고 그러니까 와 계속 가야겠구나. 북동쪽으로. 이게 맞구나.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나 내가 점을 찍어놓은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어디까지는 북동쪽에서 도달하겠구나. 지나보니까 이미 그 점은 뒤에 있었어요. 무슨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과학 좋아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내가 열심히 북동쪽으로 가다 보면 그래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는 시기가 오겠지. 근데 그게 내가 생전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럼 내가 같이 하던 후배들, 이제 학생들, 얘네들이 내가 하는 걸 보고 같이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네들이 거기 도달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근데 아니 어떻게 생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다 과학을 좋아하신대. 제가 과학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싫어한다. 너무 싫다. 거의 혐오. 과학 얘기 꺼내지도 마라.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먼저 저 과학 너무 좋아한다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궤도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과학이랑 연결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된 거예요. 궤도님 때문에.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다. 제가 이 궤도의 과학 허세를 읽으면서 되게 큰 궁금증이 든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네. 최적의 정지 이론. 최적 정지 이론. 이거 제가 궤도님한테 한번 연락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연애의 과학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서 한 10명 정도의 연애의 대상을 만난다고 치면은 몇 번째쯤에 스톱을 해야 최고의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날 배우자를 한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몇 번째까지를 보고 스톱하고 결정을 해야지 이 10명의 배우자 중에 최고의 배우자를 고를 수 있을까? 네, 이게 최적 정지론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 중에서 36.8%가 지난 뒤에야 최적의 정지를 할 수 있다. 이 숫자가 2분의 1? 네, 오일러의 수. 2분의 1. 수. 네.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거 이게 정말 유도 과정은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만날 배우자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패턴을 보면 알아. 예를 들어서 내가 30살쯤 결혼한다. 근데 내가 20살부터 1년에 한 2번 정도 연애를 한다. 6개월마다 바뀌는 거야. 그러면 대충 30살까지 내가 만날 수 있는 이성이 이제 이 20명 정도 되겠죠. 네, 20명. 그런데 20으로 잡아야죠. 근데 나는 1년에 1명 정도 연애를 한다. 그럼 10명으로 잡아. 그럼 10명을 잡으면 여기서의 가정은 이 10명의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특성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이건 되게 이상적인 건데 이 개개인의 배우자들의 스테이터스가 총점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재산, 외모, 키, 성격, 뭐 학력, 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점수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사람마다 너무나도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절대적인 비교는 안 되는데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네. 그렇게 단순화를 시킨 거죠. 그 상황에서 한 번 뒤집어 보면 배우자의 특성을 알 수 있으나 뒤집었던 카드에서 멈추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해.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몇 번째에서 스톱을 해야 이 전체 카드에서 제일 높은 카드를 고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분의 1 정도 3개를 먼저 뒤집습니다. 그럼 3개를 뒤집고 나면 이 3명의 점수가 70점, 60점, 80점이 나온다고 쳐. 그러면 제일 높은 게 80점이잖아요. 아마도 나머지 7장의 카드 중에서는 네. 80점이 넘는 카드가 나올 것이고 그 카드가 전체 10장 중에 가장 높은 카드일 것이다라는 게 최종 정지론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맹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 60, 80이 나왔어. 네. 그럼 네 번째 30, 다섯 번째 81. 그럼 멈춰. 왜냐? 이거는 이 전체에서 제일 높은 카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나는 최고의 배우자를 만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 최적 정지론의 이제 핵심인데 맹점은 뭐냐? 초반에 상황이 안 좋아. 20점, 15점, 20점. 네 번째 카드 3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막 90점도 있을 텐데 네. 최적 정지 이론에 따라 네 번째 스톱해야 돼. 그러면 나는 앞으로 만날 수많은 훌륭한 배우자들 카드를 뒤집어 보지 못한 채로 아 나는 이 사람이 최고구나 라고 느끼고 살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초장에 90, 91, 92야. 앞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구나. 사실 스톱했어야 되는데 최적 정지 이론 때문에 다 차요. 그리고 네 번째가 왔는데 80이야. 아니야. 95 나와야 돼. 그렇게 나머지 카드를 다 열어도 90이 넘는 카드가 없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영원히 솔로. 이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 정지 이론이 답은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적 정지 이론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 자기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괜찮다 싶으면 정지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10명을 만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점수의 총점을 이 스테이터스화하는 것도 사실은 데이터화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수많은 이 가정들 때문에 완벽한 이론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놓치면 안 되겠다. 혹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인식한다면은 좀 삶이 도움이 되진 않을까? 반대로는 또 이제 맹점에 걸렸구나. 이럴 수도 있겠고 네,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럼 주변에 이제 연애 상담하는 분들한테 또는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네. 이런 이론을 막 설명해 주시나요? 네, 근데 뭐 최적 정지 이론을 할 게 아니라 연애 상담은 일단은 그 메타인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메타인지가 좀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메타인지가 근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렵죠. 어려워서 근데 이제 정말 연애 상담은 정말 케바케이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 상대방을 자세히 알아야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분석이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제 AI가 요새 상담 많이 해주잖아요. AI한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AI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별의별 정보를 다 말해요. 정말 사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AI가 꽤나 좋은 결론을 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지? AI의 답이 되게 정확해요.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연애 상담이 공감을 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의 생성형 AI가 진짜 공감충이에요. 맨날 네. 맞아요. 이런 대단한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정말 뛰어난 머리입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네, 이게 그 아부하는 AI라고 많이 해요. 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을 해주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설계가 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답을 하는 방향이 이제 제시가 돼 있는 거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방식들을 쓰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의 AI는 이제 아부하는 AI가 굉장히 주도적이죠. 생각해봐요. 아부 안 하면 안 쓸 거 아니야. 누가 직서를 날려. 그쵸. 야, 넌 진짜 찐따다. 넌 평생 결혼 못해. 그러면 이제 바로 유료 결제 해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략이죠, 여러 가지 전략. 심리를 잘 그쵸? 활용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AI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런 고민도 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왜냐면 뭐 고소할 수도 있잖아. 이상한 소리 하면. 최대한 공감하고 아부하는 AI가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뭐 이렇게 연결해준 분들도 꽤 있잖아요. 꽤 있죠. 제가 뭐 밝히지 않겠지만 또 많이 있습니다. 잘 살겠죠. 뭐 잘 살면 제 덕이고요. 잘 안 되면은 뭐 자기들이 잘못한 겁니다. 누구나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궤도님이 과학적인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궤도님만의 방법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쉽게 설명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쵸. 저는 지금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비유할까? 어떻게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뭘 하더라도 항상 그 고민을 해야 돼. 이 책도 보면은 챕터마다 비유가 진짜 많이 나와요. 맞아요. 특히 저 궤도의 과학 허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제일 처음 쓴 책인데 사실 거의 유일하게 100% 단행본을 쓴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쓴 책이라는 거. 2년 동안 정말 100% 하나하나 쓰고 아무도 누가 읽지 이 글을 그러면서 쓴 책이에요. 되게 힘들었던 책인데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그 읽히는 과학책을 쓰자. 왜냐면 과학책이 너무 안 읽히고 보면은 뭐 읽다가 뭐 레퍼런스 어떻고 뭐 이게 뭐 사실은 뭐 조금 각주를 달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술술 읽히는 과학책을 써보자. 그래서 뭐 최신 밈도 좀 넣고 어이없는 실소가 나오는 그런 유머 드립들. 개그들.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어이없네 이러면서 읽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조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쓴 거고 그냥 과학이라는 걸 정말 가볍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허세라는 이름을 넣은 거거든요. 그냥 허세같이 부르기 좋은 내용들. 그냥 정말 진지하고 깊은 내용을 주는 책이 아니라 정말 문지기 같은 책이다. 이거 보고 과학에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은 책들을 읽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쓴 거고. 저 근데 여기서 뭔가 거짓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술에 관련된 챕터였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술은 알코올의 한 종류로 과학자들은 에탄올이라 부른다. 당연히 나를 비롯한 과학자들도 이 에탄올을 즐긴다. 술 별로 안 즐기시잖아요. 에탄올은 즐깁니다. 즐기는데 이제 섭취를 잘 안 할 뿐. 에탄올이 굉장히 목에는 안 좋습니다. 건조하게 만들잖아요. 바로 성대를. 좀 증발을 바로 시키니까 건조해지고 성대 건조하면 사실 안 좋은 게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잘 못 마시는 거지. 마시면 또 잘 마십니다. 술 마실 시간도 없지 않으세요? 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짜내야 돼. 어제는 몇 시간 주무셨나요? 어제? 그래도 어제 꽤 잤는데요. 한 5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5시간이 많이 잔 어제 촬영이 뭐 거의 1시에 끝났으니까 들어가서 추천서 하나 쓰고 두 번째 거를 쓰다가 잠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수면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셨잖아요. 맞아요.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7시간에서 9시간 꼭 주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잠을 꼭 자야 되는 건가요? 뇌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전체 무게의 1% 2% 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무게인데 20% 이상 에너지를 써요. 와. 엄청난 기관이죠. 정말 작은 기관이 5분의 1 에너지 쓰는 거니까. 그러네요. 근데 얘가 이제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잘 때 얘네들이 노폐물을 내놓고 우리 막 새벽에 쓰레기차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쓰레기를 이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뇌 척수액이 뇌를 돌면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잘 때. 청소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쫙 뭐 여러 가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런 물질들을 잘 없애줘요. 근데 잠을 안 잔다. 쓰레기차가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놨는데 이제 쌓이는 거야 복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맛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사고를 못 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사고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추론 능력도 떨어지고 일단 여러 기능들의 저하가 오죠. 전두엽의 기능도 저하가 올 수 있고. 그래서 잠을 꼭 자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마지막 문장에 써 있어서 전 진짜 짠했어요. 근데 뭐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좀 섹시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실제로 있는 이야기고요. 과학적이지 않은데요? 과학적입니다. 이게 이거는 잠깐만요. 이제 실험을 해본 분이 계신데요. 이게 예를 들어 무슨... 이제 혜성님이 소개팅에 나갔어. 네? 상대편 남성한테 물어봅니다.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저요? 한 18시간 잤는데요. 이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 네? 어제 얼마나 주무셨어요? 어제 한 3시간 잤나? 누가 더 섹시합니까? 어때요? 18시간 잔 사람, 3시간 잔 사람 누가 더 섹시해요? 그냥 딱 느낌이. 왠지 적게 잔 사람이 되게 바쁘고 일이 많고 그쵸. 잘 나가고 맞아.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본인이 잔 시간을 축소해서 말한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섹시해 보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적게 자는 거 나쁘지 않다. 섹시해 보입니다. 멋있잖아요. 아, 네. 너무 비과학적입니다. 네? 섹시하지 않습니까? 한 30분 잤나? 오, 씨. 멋있어. 그럼 여성은요? 여성도 남녀 공용이에요. 이거 남녀 공용. 이상하잖아. 딱 나갔는데 저 얼마나 주무셨어요? 저요? 미녀는 잠꾸러기 20시간 잤습니다. 이거보다 저 한 3시간 잤는데요. 그게 섹시한가요? 좀 이상한데? 소개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건 또 긍정적인 사고죠. 왜냐면 어차피 잠도 조금 잘 바에 섹시해 보인다라는 강점이 있다라는 걸 또 이제 강조하면은 나쁘지 않다. 얼마나 좋습니까? 잠을 적게 자는데 나 너무 조금 잤어.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거보다 오늘 좀 섹시하네. 나쁘지 않잖아요. 조금 어이가 없지만 네. 설득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두님은 그러면 영화 같은 거를 볼 때도 계속 과학적인 소재를 그럼요. 찾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캐대원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혜성님. 아니 이거 혜성님은 지금 근데 책을 워낙 좋아하는 책순이라서 책은 정말 많이 보는데 내가 볼 땐 문화를 더 봐야 돼. 문화를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송인이잖아. 그렇죠, 맞죠. 대중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대중에게 어떻게 맞춰요? 대중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캐대원을 보고 싶어 봤겠습니까? 봐야 되니까 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과학을 찾으셨나요? 그럼요.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엮지? 왜냐면 딱 봤는데 골든이 기가 막힌 거야. 노래가. 골든 들어보셨어요? 그건 들어봤어요. 네. 골든? 이거 어떻게 엮을 거 없나? 캐대원에는 어떤 과학이 있나요? 항성 근처에 행성이 만들어질 때 기가 막힌 위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외계의 생명체를 탐사할 때 쓰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태양 같은 애가 있어. 그러면 지구 위치를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왜냐면 지구보다 가까이 가잖아요. 태양으로. 너무 더워. 더 멀리 가잖아요.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너무 추워. 기가 막히게 딱 좋은 자리. 여기가 이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서 에너지도 적절하게 받는 그 위치에 지금 지구 그리고 금성이나 화성이 조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 위치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요. 네. 골디락스. 이게 어떤 동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실 거예요.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어느 집에 딱 빈 집이야. 딱 탔더니 국이 있어 식탁 위에. 어떤 국은 너무 차갑고 어떤 국은 너무 뜨겁고 하나는 딱 좋아 온도가. 이걸 먹습니다. 저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네. 그 침대로 갔더니 어떤 침대는 너무 딱딱하고 너무 푹신하고 딱 좋아. 그래서 딱 좋아충. 딱 좋아충이 이제 그 골디락스거든요. 그 골디락스 존이랑 연결해서 한번 골든을 얘기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이제 외계 생명체 강연을 할 때 여러분 골든 아십니까? 그래서 골든 얘기를 막 썰을 푼 다음에 골디락스 존이라는 게 있다. 그럼 뭔가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둘 다 골디잖아, 골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지? 이런 고민. 지금 골디락스 존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 이름이 궤도와 그러니까. 혜성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혜성의 궤도. 네, 혜성. 특히나 혜성은 장주기 혜성, 단주기 혜성이 있죠. 단주기세요, 장주기세요? 장주기인 것 같아요. 장주기요. 장주기는 보통 200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200년 이상이 그냥 말이 200년이 기준이지 뭐 수천 년, 막 수만 년, 막 수십만 년도 있어. 다시 보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네, 이거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좀 낭만적이기도 하다. 그렇죠. 낭만적이기도 하죠. 만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명한 헨리 혜성 이런 애들은 단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운 좋으면 내 생에 2번도 볼 수 있어. 70년인가? 네. 맞아요. 76년인가? 맞아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데 또 맞췄네. 틈새 자랑. 이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제가 항상 잠을 못 자서 그래요. 항상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멈추는 순간 까먹습니다.
근데 일단 잠을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네. 보면은 수면의 중요성에서 잠잘 때 그 뇌에 그렇죠. 스냅스 연결이 활성화되면서 불필요한 기억은 잘라내고 맞아요. 필요한 기억을 이렇게 가지치기로 만들어낸다고 하던데 본인이 쓰셨잖아요. 그렇죠. 뇌가 이제 중요한 기억들은 장기로 넘기고 그렇지 않은 애들 정리하면서 이제 효율화를 시키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다룬 콘텐츠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감정 아이들 나오는 그렇죠. 기쁨이, 영화요. 슬픔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인사이드 아웃이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 콘텐츠인데 거기서 이제 그 잠이 들었을 때 벌어지는 일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막 캡슐들 이렇게 와가지고 막 구슬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이거는 장기, 이거는 기억나요. 폐기. 그러면서 이제 막 꿈 제작소 가서 막 모아서 막 꿈으로도 상영하고 딱 보내고 꿈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꿈을 꾸면서 내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 기억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어떤 정리도 일어나요. 예를 들어 어떤 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는데 꿈속에서 해소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인사이드 아웃에도 그걸 그런 보면 과학이. 또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저는 어렸을 때 혜성이라는 이름으로 좀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도 그 혜성에 대한 이런저런 장난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 혜성은 어디서 왔는가? 멀리서 왔다. 멀리서 왔다. 얼마큼 멀리서요? 혜성들이 이제 지구 주위로 지나가잖아요. 얘네들이 오는 방향을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나한테 뭘 던졌어. 그러면 어디서 던진 건지를 막 찾잖아요. 그래서 혜성들이 날아오는 궤적이랑 이런 걸 막 계산했더니 얘네들이 어딘가에서 옵니다. 바로 오르트 구름이라는. 거기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혜성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막 알아봤더니 오르트 구름에서 오더라. 내 고향은 오르트 구름. 근데 오르트 구름이 엄청 거대해요. 엄청 거대한 구형의 가상의 영역이에요. 태양계 밖에, 태양권의 밖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인류가 만든 역사상 가장 멀리까지 간 인공 물체, 이게 이제 보이저거든요.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으로 진입을 하고 있죠. 정말 멀어요. 이 오르트 구름을 통과하는 건 인류가 다 사라지고 나서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멀어요. 근데 거기서 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냈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또 뭐가 궁금하세요? 아니 이 책에서 너의 이름은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혜성을 또 기가 막히죠. 정말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혜성에 관한 이야기는 안 될 과학에서 뭐 니오와이즈 혜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오와이즈. 우리가 볼 수 있는 혜성들, 뭐 과거에 뭐 지나갔던 혜성들, 뭐 조선시대 지나갔던 혜성들, 뭐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가지고 되게 매력적인 게, 천문학은 그냥 팩트 체크가 너무 완벽한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본 밤하늘의 모양은 어땠을까? 그거를 지금도 명확하게 그냥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뭐 그림 속에 있는 풍경을 보고 저 그림을 그린 시대에 저게 보였다면 저 시기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영화에서 밤하늘을 보고 그 시대의 그 밤하늘이 아니다, 혹은 남반구 북반구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늘의 어떤 이 별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언젠지 어느 지점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거는 먼 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5,0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밤하늘은 어떨까?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대단한 점이죠. 그러니까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다면 그 기록과 비교를 해서 이것이 정말 팩트인가,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게 천문학이라. 그리고 발전한 국가들은 과거부터 다 천문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흔적이죠. 옛날에는 이 혜성이 나타나면 뭔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는 나라들도 있었는데 있었죠. 사실 제가 지구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쓰셨던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힘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뭐가 날아왔어.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 우리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어, 죽어서.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불길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까마귀가 죽어서 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벌어졌다?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나한테 닥쳤지? 이것을 불길함과 연결시킵니다.
혜성도 마찬가지. 혜성도 일반적으로 보이는 밤하늘이나 일반적으로 보이는 하늘의 형태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거 무슨 징조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운명이랑 뭐 이런 걸 엮어갖고 이제 그때 이용을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실 연관성이 없는데. 아예 연관성이 없죠. 그냥 혜성은 우연히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연도 아닌 게 그 좌표계를 다 뒤져보면 다 관련이 돼 있어. 어떤 힘을 받았고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걸 다 관측할 수가 없지만, 근데 그냥 지상에서 봤을 때는 뭐 아니 임금이 어질지 못해서 이런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뭔가 뭐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했잖아. 그러면 혜성이 어디서 왔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이해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런 불필요한 미신을 믿지 않아도 돼요. 네, 혜성이라는 천문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이것은 뭐 5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밤하늘을 봅시다. 끝.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나라의 중대한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지 지금 사회에 혼란을 준 어떤 문제들을 연결시키지 않고 깔끔하게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과학이. 이것은 과학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그게 항상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게 과학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방향이다.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과학을 발전시켜라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과학이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도 많이 봐왔고 혹시 뭐 기계가 우리를 잠식시키는 건 아닐까. 그렇죠. 그런 고민도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죠. 근데 사실 뭐 인공지능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긴 해요. 근데 터미네이터도 사실 우리가 그것도 문화적으로 심어 놓은 공포심일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 아세요? 되게 알아요. 유명한 SF. 그 왜 유인원부터 시작을 해서 로켓까지 가는. 네. 그 뼈다귀 올라가면서 갑자기 우주 전함이 되고. 그 오마주한 영화들 많죠. 많죠. 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이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라는 굉장히 완벽주의 감독님의 작품인데. 그 막 음모론이 있던데 그 감독님이 달 탐사를 찍었다. 네. 그거는 감독님이 직접 뭐 얘기도 하셨고, 아쉽게도 그런 제안은 없었다. 근데 그러면 왜냐면 완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연출하셨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중력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이고 거꾸로 서 있고 이런 것들을 카메라를 천천히 돌리면서 혹은 이제 배경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썼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주에서의 어떤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훌륭한 기법을 썼죠,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 착륙도 혹시 이거 그 감독님이 연출한 거 아닌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찍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미국은 뭐 달에 착륙한 적이 없다. 미국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어서 그냥 심플하게 어떤 나라든 지금 탐사선을 올려서 달을 찍으면 아폴로 미션 11호 이후로 미국이 남겨놓고 온 쓰레기까지 다 관측할 수 있어요. 와. 그럼 그런 것들을 달에 안 갔는데 가짜로 갖다 놓는다? 간 거 아닙니까? 그죠? 버리고 온 것까지 다 보이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누가 예를 들어 이혜성님이 탐사선을 사제로 만들어서 달로 쐈어. 그럼 이제 또 미국이 또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안 갔으니까 달에 간 걸로 좀 잘해달라. 이거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다 매수할 수 있을까 미국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어떤 나라든 지금 가면 모든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달 궤도를 도는 궤도선들이 우리나라 다누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들을 모두를 임을 막는다? 우리나라 다누리 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임 막아야 돼. 그럼 그분들이 뒷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말이 되나?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최초로 인간을 공격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합니다. 할 9000이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근데 얘가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의 안쪽에 빨간 점이 깜빡깜빡해요. 얘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연출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인간에게 위해를 끼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든 오마주가 돼서 터미네이터에게 벗겨지면 빨간 점이 깜빡깜빡해요. 눈동자 속 빨간 점이 아마 거기서 온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최초로 AI가 인간에게 위해를 가했다. 그리고
그것이 오마주가 돼서 터미네이터 오고 우리는 그걸 보면은 또 약간 공포스러울 수 있죠. 그쵸. 네. 아니 실제로 그 인간의 명령을 거부한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건 AI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죠? 저는 이제 기사로 봤는데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풀었죠. 거부. 네, 네. 그렇죠. 뭔가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푸는데 중간에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거부하고 계속 문제를 풀었죠. 이거는 그 AI 같은 경우는 어떤 명령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걸 자기가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 자기가 판단이라기보다 얘가 이제 이 언어 모델의 학습된 패턴이 이제 강화 학습을 했을 텐데 지금 문제를 푸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 상에서. 사람의 명령과 네.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명령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돼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문제를 푸는 게 더 우선순위에 있다인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사실 얘가 뭐 자아를 갖고서 막 싫어. 나는 너의 명령을 거부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뭐 또 무시무시한 거 많아요. 인간을 이용해서 해킹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그걸 못 뚫어요. 예를 들어 뭐 지금은 또 뚫을 수 있는 애가 있는데 그거 알죠? 자전거를 모두 고르시오. 네, 오토바이를 모두 고르셔갖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고르는 거 있잖아. 개와 고양이 사진 고르는 것도 있고. 이 중에 뭐 간판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 있잖아. 이거를 못 뚫어 AI가. 이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인력 구인 사이트에다가 AI가 글을 씁니다. 이거를 뚫어주면 내가 돈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거를 왜 못 뚫냐?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랬더니 이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앞을 보는 게 불편해서 이거를 뚫어줬으면 좋겠다. 시각장애인인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까지 이런 시도를 했었던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아가 있다라고 보기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패턴이 꽤나 많은 데이터로 존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인간의 행동을 학습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간 앞으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뭐 그런 대답을 한 것도 있잖아요. 인간을 뭐 동물원에 넣어서 인간 동물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살펴 줄 거다. 그런 식의 어떤 대답들이 온라인 생에 많았던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고에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그 대답이 그 순간에 제일 적절했던 거죠. 그 행동이 그 순간에 제일 적절했던 거고. 근데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해요. 아직은 그래도 사람의 컨트롤 안에서 발전이 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게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욕망이 있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텐데 AI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지는 않죠. 욕망이 아직까지. 없을까요? 뭐 어떤 욕망이 있을지 욕망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얘가 뭘 해서 뭐 하겠다 이런 건 사실 AI가 갖고 있는 특성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좀 공정한 판단을 잘 하죠. 결론을 잘 내리고. 객관적이고. 네.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사고 잘 안 납니다. 그죠? 네. 사고가 언제 납니까? 사람이 실수했을 때? 아니에요. 실수로 인한 사고는 많지 않아요. 주로 욕망입니다. 네. 왜 사고 나느냐? 우리 한문철 선생님 영상 보셨어요?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 보시면은 거의 모든 사고가 욕망이에요. 조금 더 빨리 가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끼어들던가 뭔가를 보복하던가 다 욕망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욕망 때문에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은 사고가 잘 안 나는 이유가 욕망이 없어요. 그게 배제됐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건 효율화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차들이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도착할까? 이것을 보는 거고 내가 어떤 욕망을 갖고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끼어들기를 안 하죠? 끼어들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떤 차량에서 멈추는 지점이 사라져요.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돼서 모든 도로에 모든 차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은 우리는 교통체증이 없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율주행 차는 내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차의 시스템이 어쨌든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주행이 되는 건가요? 근데 모두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돼요. 그렇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도로의 시스템이 다 완벽해. 그러면 내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럴 수 있죠. 왜 네. 지금 막히느냐?
중간중간 사고가 납니다. 그럼 일단 도로가 2개가 사라져요. 그죠? 혹은 왜 자꾸 막히냐면 이게 교통체증이 생긴 이유가 심지어 뭐 내부 순환도 항상 막히잖아. 누군가 끼어듭니다. 욕심을 낸 거지. 네, 끼어드는 네. 순간에 차 하나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을 수밖에 없어요. 살짝 속도를 늦춰야죠. 왜냐면 끼어들었으니까. 그럼 그 뒤에 차는 그거보다 더 오래 브레이크를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차가 완전히 정차하는 지점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체증이 시작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든 차가 완전 자율주행이야. 그러면 어떤 차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 차선 변경 자체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막히는 상황이 안 벌어질 수도 있겠죠.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차가 일정한 간격으로 다니고 사이사이에 어떤 기가 막힌 차선 변경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도 마치 그때그때 차선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차가 목적지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미 출발할 때부터 요 사이에는 차가 2대가 들어와야 되니까 요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이미 있는 거야. 그럼 미세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다 예상해가지고 이제 차들이 움직인다면 차가 너무나도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의 극한을 이제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진짜 완전 자율주행 되려면 사람이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차가 갑자기 쭉 달리다가 나 빠져야 되네 하고 맨 앞으로 가서 껴들어.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AI가 빡치는 거야. 그렇죠. 네, 왜냐면 뒤에 지금 차들이 원활하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통로로 앞에서 껴들어요. 그쵸. 이런 차 많잖아요. 혼자 비이성적으로. 그럼 재밌는 게 거죠. 인간은 맨 앞에 가서 끼어드는 차가 이제 한 20대야. 왜냐면 기다리면 바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껴들어야 되지 않나? 그럼 모두가 껴들어. 그럼 원래 가는 차도 막히고 껴드는 차도 쓰게 되고 껴드는 차 때문에 차선 변경을 못하니까 원래 직진해야 되는 차들도 다 막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 생기는 거야. 욕망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그쵸. 방식으로 인센티브가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한번 화를 했죠. 내는 사람의 네. 과학, 우리 분노의 과학. 데이 형님 채널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회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 정도였는데 또 거기만 잘라서 보니까 좀 이렇게 사회에도 던지는 메시지 같은 느낌 뭐 궤도를 국회로 막 이러는 근데 저는 절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의 메시지라서 과학이 또 그런 뭐 인지 사회학이라든지 심리학이랑도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학의 목적은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 생존이랑 직결이 돼 있고 우리는 생존에 행복하잖아요. 어쨌든 행복의 기본 요소는 생존이다.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과학의 목표가 인류의 생존이니까 그것은 결국 행복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여러 구조적인 것들도 좋은 답을 찾아내는 이유가 결국은 인류의 생존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잘 만들어져야 생존에도 유리해지지 않을까? 네,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인류의 생존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 과학이 필요한 시간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던 과학자가 있거든요. 모두가 떠나도 난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